여고로 진학하면서 비로소 인왕산자락을 넘어서 통학하는 일을 면하고 전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울의 헐벗은 산에 정을 붙이지 못했지만 6년을 한결같이 걸어다닌 산길이었다. 4월의 벚꽃, 5월의 아카시아, 겨울의 설경 등이 그립게 회상되고 서울 아이들이 좀처럼 누릴 수 없는 혜택받은 통학길이었다고 회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6년 동안을 줄창 혼자 다녔다는 것은 내 성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고나 할까? 지금도 걸어가건 무엇을 타고 가건 간에 어디를 가고 오는 길에 누가 옆에 있으면 그가 무척 친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인 것만 못하다. 상급 학교에 가니까 등하굣길을 꼭 짝지어 다니는 짝꿍들이 정해져 있어서 한쪽이 청소를 하거나 해서 늦는 경우는 기다렸다가 같이 가주는 등 혼자 다니는 걸 불행하게 여기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는 그 반대로 동행이 생길 기회도 일부러 피했다. 그렇다고 어디서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고 다만 나 다닐 때 혼자인 게 편할 뿐 아니라 그걸 즐기는 편이고 그동안을 방심, 한눈팔기, 공상, 구상, 관찰 등 내 나름으로 무척 달콤하게 써먹고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때 길들여진 버릇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고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시국은 이미 일제 말기였다. 정규 수업을 며칠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군수품 산업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전에 2시간 수업을 받고 나면 교실이 곧장 공장으로 변했다. 군복에 단추를 다는 작업도 했지만 가장 오래 지속된 작업은 운모 작업이었다. 육각, 오각, 사각 등으로 각이 진 반투명의 운모 조각은 얇게 벗겨지길 잘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상자로 하나씩 운모를 받아다가 끝이 뾰족한 칼로 얇게 박리를 시키는 일이었다.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떠도는 말로는 비행기 유리창에 쓴다고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유리창으로만 된 비행기가 있다면 모를까 비행기 동체를 만들 물자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때 우리가 일할 운모는 마냥 공급이 되었다. 대포알을 만든다고 집집에 녹그릇을 다 걷어갈 때였다. 궁핍이 극도로 달했고 혹독하게 추운 날 솔방울을 줍는 일에 동원되어 신촌 어딘가에 산을 헤매다가 언 밥을 덜덜 떨며 먹은 적도 있다. 솔방울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고 도처에 껍질까지 벗겨가 죽어버린 나무들을 보고 사람보다 더욱 헐벗고 피폐해진 국도를 느낄 수가 있었다. 방공 연습도 자주 했고 우리 학교의 대피 장소는 기숙사 지하에 석탄도 저장해두고 아궁이도 있는 데였다. 한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콧구멍이 새카매졌다. 연습이 아닌 진짜 공습 경보가 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는 집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현저동에 살고 있는 나는 혼자서 집까지 뛰는 동안 도중에서 죽을 듯한 공포감을 맛보곤 했다. 책가방 없이 등교할 수 있는 날도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게 구급낭이었다. 구급낭 속엔 아주 초라한 구급약과 함께 부상을 당했을 때 지혈을 시킬 수 있는 삼각건이 들어 있었고 각자의 성명, 주소, 혈액형 등이 명기되어 있었다. 삼각건 매는 법도 되풀이해서 교습을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게 유효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동경, 대판 등이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됐다는 소식은 신문에도 났지만 풍문으로 더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그렇게 전해지는 소식을 일본 당국은 유언비어라는 죄목까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했다. 엄마는 어디서 들었는지 미국이 조선은 폭격을 안 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사색이 돼 있었다. 드디어 오빠에게 징용영장이 나온 것이었다.
와타나베 철공서가 군수공장이 됐기 때문에 징용은 안 나가도 된다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엄마는 오빠를 어디로 도망시키고 우리 식구도 다 야반도주를 하자고 했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와타나베 철공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배급 통장 없이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이었다. 제일 만만한 건 박저골이었지만 어디에나 버젓이 명기된 본적지가 피신처일 수는 없었다. 지금 같으면 제까닥 전화로 의논을 했겠지만 일각이 여삼추로 오빠가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군수공장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오빠는 자정이 가까워서나 들어왔다. 엄마는 불안을 용케 감추고 오빠가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징용영장을 내놓았다. 오빠는 염려 말라고만 말하고 무덤덤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어른한테 절대로 걱정을 안 시키는 오빠의 습관적인 말투인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도망을 가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 밤을 밝혔다. 다음 날 오빠는 회사에서 증명서를 떼주어 다 잘됐다고만 말했고 사흘째 되는 날이 징집에 응해야 하는 기한인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도 별탈이 없었으니 정식으로 모면이 되긴 된 모양이었다. 엄마는 두고두고 와타나베 철공서의 위력에 감격을 하면서 성도 안 간 고집쟁이를 그 일본 사장이 뭐가 이뻐서 봐줬을까 신통해하곤 했다. 엄마의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등화간제로 전깃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 죽치고 앉았을 때는 폭격을 맞아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일본 놈들 폭삭 망하는 꼴이나 좀 봤으면 좋겠다고 폭언을 해서 누가 들을까봐 겁나게 하다가도 아들이 일본인한테 잘 보이고 중하게 쓰인다는 것은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었다. 남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싶겠지만 워낙 때가 때니 많지 참고 있는 거였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이름을 들은 것도 방공 연습이나 진짜 공습 경보로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을 때 엄마가 옛날 얘기처럼 해준 비현실적인 정보를 통해서였다. 김일성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는 장수인데 기운이 장사일 뿐 아니라 축지법을 써서 하룻밤에 험준한 산길도 천리길을 간다고 했고 이승만은 미국서 독립운동하는 학식 높은 선비인데 조선 땅은 절대로 폭격을 안 할 테니 안심하라고 방송도 하고 비행기에서 삐라도 뿌린다고 했다. 외놈들이 미국 비행기만 왔다 하면 우리를 방공호로 쳐넣는 게 우리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그런 삐라가 떨어지는 걸 못 보게 하려고 그런다고도 했다. 외놈들이 그런 삐라를 보면 얼마나 약이 오를까 하면서 장난꾸러기처럼 웃을 때면 나는 엄마가 나보다도 어린 친구처럼 만만해지곤 했다. 엄마는 이렇게 그런 중대한 얘기를 전혀 심각하지 않게 재담처럼 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처한 단칸방 속에서의 암흑에는 위안이 됐지만 시대적인 암흑에 어떤 빛이나 용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엄마의 한계였다. 그러나 오빠는 달랐다. 우리는 오빠가 징용도 빠질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오빠가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오빠가 선방 기술자를 한 사람 취직시켜준 일이 있었다. 오빠보다 나이도 많고 처자식이 딸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는 그를 위해 징용을 면제해 줄 만한 증명서류를 해주는 걸 거부했다. 오빠는 그것 때문에 사장하고 옥신각신한 모양이었다. 심지어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순서로 따지자면 나보다는 그 기술자가 우선인데 나는 되고 그가 안 되는 까닭이 뭐냐고까지 따진 모양이었다.
그 기술자는 징용을 나가면서도 그로 인해 오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기가 막혀 한 것은 당연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자기 보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남 걱정해 주려고 자기 보신까지 위태롭게 하려는 오빠가 딱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했다. 오빠가 하루하루 회사에 나가는 게 물가에 어린애 내보내는 것처럼 안심이 안 되는 날이 계속됐다. 식량 배급은 줄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콩깻묵까지 섞여 나와 엄마의 시골 나들이가 잦아졌다. 쌀을 얻으러 가는 것이었다. 시골집은 숙부가 면석이어서 일정량의 공출만 내면 억울하게 수탈을 당하는 일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식량 수탈에는 대개 면석이들이 앞장서야 했으니 숙부는 그만큼 원성의 대상이었을 듯 했다. 오빠가 아무리 자기가 누리는 작은 특권에 고민해 봤대자였다. 결국은 시골에서 숙부가 누리는 치사한 특권의 빌부터 굶주림을 면하고 있었다. 1944년 겨울방학에 귀향했을 때는 박적골 사정도 매우 흉흉했다. 순사와 면석이가 합동을 해서 식량을 뒤지러 나오는데 그때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우선 그들이 들고 다니는 기구가 무기보다 더 섬뜩했다. 긴 장대 끝에 창같이 생긴 날카로운 쇠붙이를 꽂고 다니면서 그걸로 천장, 아구기, 볏짚단, 갈릭가리 등을 마구 찔러보았다. 우리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갈릭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그 창끝에 옆구리를 찔렸다는 소문은 너무나도 끔찍해 백주의 악몽이었다.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마침 그보다 며칠 전에 딴 마을에서 우물에서 물을 깃던 소녀를 일본 순사가 정신대로 끌고 간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소녀의 부모가 동구 밖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딸을 거기다 감춘 것이었다. 사람을 빼앗기는 건 먹을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고 사람과 먹을 걸 한꺼번에 빼앗기는 세상은 보나마나 말세였다. 말세의 징후가 도처에 비죽거리고 있었다. 나하고 동갑내기를 멀리 시집보낸 소꿉동무 엄마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내 나이에 시집을 가다니. 그때 나는 겨우 14살이었다. 그러나 시골에선 조혼이 유행이었다. 극도의 식량난으로 딸 가진 집에선 한 식구라도 덜고 싶은데 정신대 문제까지 겹치니 하루빨리 치우는 게 수였고 아들 가진 집에선 병정 내보내기 전에 손이라도 받아놓고 싶어 했으니까. 시골 숙부네가 심한 수탈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면석이라는 알량한 벼슬덕이었는데 그 방법이 알고 보면 매우 치사했다. 면회 총무부장이니까 직접 뒤지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뒤지러 다니는 일선 공출 동료 반원들은 말단 면석이와 주재소 순사로 구성돼 있어 그들이 슬쩍 눈 감아주는 거였다. 그렇다고 우리 집만 그냥 통과하는 건 아니었고 도리어 딴 집보다 더 여기저기를 찔러보고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다. 그러나 정작 쌀독은 그냥 지나쳐 주었다. 순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다. 이런 우리의 특권을 눈치 못 챌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날강도들이 달려들기 전에 황급히 우리 집 울타리 너머로 쌀자루를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면서 제사에 쓸 쌀이었다고 변명하는 이웃도 있었다. 그런 판국이니 숙부네라고 식량이 넉넉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큰 숙부는 우리에게 주는 걸 최우선으로 쳤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집 건 다 우리 건 줄 알면서 자랐다. 남보기에는 별로 많은 농토는 아니지만 오빠가 의당 이어받아야 할 장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큰 숙부는 아버지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철저한 분이었다.
끝내 자기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작은 숙부에게서 내가 느낀 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자애였다면 좀 늦긴 했지만 자기 자식을 사남매나 둔 큰 숙부에게서 느낀 건 아버지의 권위와 의무였다. 그러나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마음대로 퍼올 수 있는 쌀이 독독이 있다고 해도 운반을 해오지 않으면 우리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운반이 쉽지 않았다. 순사가 쌀을 뒤지러 다니는 것은 농가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기차 속에서의 단속은 더욱 극악스러웠다. 야미장수 단속반이 수시로 기찻간을 돌면서 수상한 보따리는 뒤져보고 찔러보고 했다. 들키면 망신당하고 빼앗기는 건 물론이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명색이 야미장수 단속인지라 몇 대박 안 되는 쌀은 팔아먹을 게 아니라 식구들 먹을 거라고 사정하면 봐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조금씩 날라왔고 그러자니 차비는 차비대로 들고 감질만 났다. 엄마도 차츰 대담해져 옷보따리에뿐 아니라 배에도 쌀을 차고 다니게 되어 나는 엄마가 시골 가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곤 했다. 후방 경제를 교란시킨다고 해서 암거래 단속이 심했고 특히 쌀 암거래를 혹독하게 다스렸지만 그럴수록 수법도 교묘해져 입은 옷 속에다 쌀 서너 말 정도는 거뜬하게 누벼넣고 다니는 야미장수도 있다는 소문이었다. 시골서는 그런 고생 하지 말고 차라리 정당하게 반출증을 내서 갖다 먹으라고 했지만 오빠가 질색이었다. 시골에 농토가 있는 지주에게는 반출증이라는 걸 내주어 일정량의 쌀을 서울에 들여오는 걸 허락했지만 그 대신 배급을 탈 수가 없었다. 오빠는 우리가 무슨 지주라고 그들이 주는 쌀을 마다하고 시골 쌀을 축내느냐는 것이었다. 오빠의 말은 옳았지만 오빠는 엄마 덕에 콩깻묵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딸이라고 음식 차별을 해본 적이 없는 엄마가 그 비상시국 때만은 오빠 밥은 따로 지었다. 콩깻묵 냄새가 워낙 흉해서 같이 지어서 가려푸기조차 싫었던 것이다. 콩깻묵 둔 밥은 엄마하고 나하고 먹었지만 물론 거기에도 층하가 있었다. 밥그릇 위는 비슷하게 섞인 것 같아도 밑으로 들어갈수록 엄마 밥에서는 콩깻묵이 더 많이 나왔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콩깻묵만은 정말 먹기가 싫었기 때문에 모른 척했다. 엄마가 절대로 아들, 딸을 음식 층하 안 하는 것은 숙모들 사이에서도 유별난 걸로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기를 때부터 차별을 두어서 기르는 게 예사로운 시대였다. 여북하면 숙모들로부터 딸을 그렇게 길러서 나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시려고 그러느냐는 핀잔을 다 들었겠는가. 그러면 엄마는 나는 내 딸 입만 가지고 시집 보내려네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곤 했다. 엄마는 정말로 내가 시집가기 전까지 엄마의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딸일수록 맛있는 걸로 입맛을 높여놔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결코 맛있게 만들 수 없다는 엄마의 생각은 입병난 며느리는 써도 눈병난 며느리는 못 쓴다. 는 지독한 말이 아직도 유용하던 당시로서는 너무도 파격적이었다. 오죽해야 나는 시집갈 때까지도 숙모들로부터 쟤는 입만 가지고 시집갈 아이니까 라는 다소 빈정거리는 투의 별명을 들어야 했다.